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이었던 분들이 있죠. 원칙과 상식 비주류 모임인데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이렇게 4명이 현재 원칙과 상식이죠. 여기도 지금 탈당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동안 간절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 정치다.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 요구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군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이라서 하루의 시간 동안 답변할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은영 소장님. 네. 탈당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예. 되겠죠? 예, 이미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스케줄 밝혀놨기 때문에 예. 같이 탈당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이제 계속 많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탈당을 했는데 지금 이준석 신당과 합쳐질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권 주변에 도는데 실제 이제 이상민 의원의 그 경로를 보면은 이 저분과 또 같은 경로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지금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경로를 갈지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과 이거 합쳤을 때는 지금 함께하는 그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경쟁력이 이준석 신당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경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과 합쳐지지 않고 이상민 의원과 같은 경로 설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종욱 교수님 보시기에 이분들은 떠나려고 마음을 원래 먹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굳이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들인 거죠.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이 당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당원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겠죠. 당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두려움. 또 하나는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야 중앙당에서 나를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만큼은 적어도 비주류 일부만큼은 어떤 공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싸움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싸움과 관련해서 저는 아직까지 내락을 받지 못하니까 저런 일을 벌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의 생각은 아까 그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직행하는 거 아닌가. 일부는요. 예. 저는 4명이 다 결행할 거라 생각은 좀 안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만약 일부라도 한다면 저는 굳이 이준석 제3지대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전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쓴소리가 아니다. 자, 그야말로 배지를 위한 생존투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나올 때 좀 무슨 얘기를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상에 있는 당대표가 오늘 얘기해서 오늘까지 답이 없으면 내일 탈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얘기인가?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쾌유를 빈 다음에 쾌유가 되면 좀 충분히 담판이라도 하자 우리가. 적어도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먹히니까 저랑 토론 좀 합시다라고 해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됐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병상에 있는데 하루 만에 답을 안 주면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 중에 이제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이제 자칫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뭐 예.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준석 신당으로 바로 가지 않겠냐 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거나 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요 우선은 이분들이 그동안 쭉 그 당내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왔지요. 근데 이분들 아마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동은 통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일 탈당하는 것으로 거의 사실상
사실화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낙연 신당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독자 신당을 표방할 걸로 보여집니다. 독자 신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선택. 예. 그 다음에 또 한국의 희망인가요? 뭐 양양자 의원. 예.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그 다음에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할지 안 할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명이 먼저 우선이 돼서 제가 볼 그러면 때는 이낙연 대표는 신당을 안 하고 탈당만 한다는 겁니까? 탈당은 하는데 신당을 하지 않고 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게 약간 순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깃발을 들지 않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오늘 이석현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신당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지켜볼 일입니다만 제가 뭐 거기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네 사람은 분명히 어쨌든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바로 이어서 다음 주부터 이분들이 아마 그 지금 신당을 추진하고 해왔던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 정태근 전 의원이라든지 박원석 전 의원 예. 이런 사람들과 플랫폼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신당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당하냐 또 명분이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지금 신당 추진 세력들이 하나의 소위 제3정당이라고 하는 빅텐트로 모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역할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주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제 3세력의 그 움직임을 보면 여야 그 정당 대표 정당 빼고 거기에 좀 버금가는 사람이 나와서 3당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선 앞두고는 정주영의 국민당이라든지 또는 뭐 문국현, 안철수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좀 덩치가 있는 제3당이었다면 지금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상황을 봐서 모아보자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그리고 각각 지금 이렇게 신당을 다 만들어서 한 4-5개 되잖아요. 각 당에서 이렇게 후보를 낸다고 하면은 다 소위 이제 폭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석도 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교집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이 신당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저는 성공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양당 빼고 나머지 중도 무당층의 지지를 좀 모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의 지지층은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지금 뭐 지분 얘기 나오고 이준석 그 정광정책위원장이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역구는 뭐 이제 연합해서 내더라도 뭐 비례대표는 각자 내자. 뭐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삐르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예. 자리 안 놓고 그래서 요원한 것 같고요. 오늘 양양자 의원 출판기념회가 지금 오전 또 특이하게 10시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계단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생각했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1일 날 탈당 기자회견하고 이미 뒤에서는 실무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또 안 만들 수 있고 원칙과 상식 4사람이 만드는데 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싶어요. 정기남 교수께서 이제 엊그제 그쪽 사람을 만나서 들은 얘기니까 가장 그 좀 따끈따끈하겠죠. 따끈따끈한 예. 뉴스인데 일단 지난 7일에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간다 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지요.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이어가 볼까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해 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입니다. 제3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다. 그게 이제 제3세력 신당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건데, 김종욱 교수님,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한 상황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지향이 뭐냐. 올 4월 선거에서 적어도 1년, 근 2년도 안 되게 지켜본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6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면 예. 정치권은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막아낼 것인가, 바꿀 것인가가 핵심적인 화두여야 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등가로 놓고 보면서 동일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3지대의 위치를 어거지로 지금 뚫어내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국민의 마음과 무관하게. 근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방송하면 이게 다 근거가 남아있잖아요. 양당 독점 정치가 극에 달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때 선대위원장 누가 하셨습니까? 이분이 선대위원장 하셨어요. 이낙연 전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역사적 궤적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혜를 보시고 와서 이제 나의 룸이 없으니까 양당 독점 정치의 피해를 말씀하시면 어떤 국민이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정치학에서는 최근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양당 체제가 훨씬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다는 논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논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민심입니다.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민심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때 제3지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입니다. 양당의 독점 체제를 깨겠다. 그럼 양당의 독점 체제를 깨는 결과가 뭐냐? 제3지대 정당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 그것이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분노에 차 있는 많은 유권자들한테 어떤 의미를 던질지에 예. 대해서 좀 자기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남 교수께서는 정세균 총리 정무실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그랬는데, 일단 그분은 항상 통합을 강조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통합이 안 되고 분열로 가는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제 정세균 총리 전 총리 같은 분은 당 대표가 갖는 책임이 막중하다. 분열이든 어떤 이런 상황도 결국 당 대표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현 시기에 민주당의 당 대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시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연 명분이 있는 짓이냐? 명분이 없지 않냐? 그럼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선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시라. 또 재고하라. 이런 얘기를 중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통합 논제의 얘기인데, 저는 이제 김종욱 교수랑 얘기하면서 이게 또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양당제가 대의다. 저는 여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에 대한 반감 또한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유권자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제대로 싸워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제3의 세력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과연 민주당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왜 윤석열 정권 지지율 30% 초반대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 오차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자, 양당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사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인해낼 것인지, 그들을 연대의 틀로 끌어들일 것인지, 이 고민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지, 제3세력을, 제3정당 세력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만 해버리면, 소위 우리가 그걸 견인해낼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저는 뭐 정면으로 뭐 김종욱 교수 얘기 반대라기보다는 좀 그런 뭐랄까 좀 중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제3지대의 그 3지대가 어떻게 분화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단독 보도 사안이에요, 이거 지금. 왜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중지를 하고 지금 4명 탈당 신당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큰 변화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연동형으로 지금 안 간다라고 거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있어서 우리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심각하게 들어갔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꼭 그 1월 5일에서 6일 한 자료를 보면은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가 있는데, 무당층이 전화면접 조사는 17.8이었는데 ARS는 4.3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 민주당으로 가는 걸로 지금 여기 조사상에서는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40.1에서 49.4. ARS랑 전화면접을 비교한 거는 우리가 투표율을 대입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 거냐, 이거는 양당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36.3, 국민의힘이 33.1인데 요거는 인물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현재 정당의 결집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지고 인물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무당층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이낙연 신당을 바라보는 국민들, 특히 이제 윤석열 체제를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당을 만드는 그 선택보다는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그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걱정이 아마 이낙연 신당을 바라보는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동쪽바다 독도님이 이낙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이낙연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낙동강 오리 아래서 연륜 있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판이 최종적으로 짜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정말 분명하게 국민들이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당하고 이번에도 속으면 정말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착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